이게 전체가 다 법원 세팅장인 거죠? 되게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네요. 우와. 대법정. 여기는 형사법정이에요. 여기 피고인 앉고 검사 앉는 거 이거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형사법정. 뭐 죄를 졌을 때 우리 알쓸범잡에서 주로 얘기하는 범죄 사건이 이제 재판 왔을 때 이런 법정에서 많이 하는 거고 이거는 진짜 큰 법정이고요. 사이즈가 되게 잘 구현한 것 같은데 되게 똑같아요. 그 배치나 이런 것들. 근데 재판 되게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되게 잘못 배운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볼 때 재판인데 당일날 와가지고 증거 제출하고 예를 들어 증인이 막 저기 문 열고 피 막 흘리면서 여기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들어오시죠. 재정 증인.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아주 중요한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낼 수는 있는데 드라마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거 있죠. 뭐 이런 건 없어요. 싫어. 23일. 이제 재판은 거의 대부분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 공개인데 못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중에 좀 중요하게 취재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귀대기라는 걸 해요. 기자들 사이에 쏘건데 귀를 이렇게 대고 들리는 말을 막 적는 거예요. 막 적으면은 사실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가 밑이에요. 왜냐하면 이러고 하다 보면은 여기 무릎이 너무 아프거든요. 강제 플랭크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밑이 약간 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양복 입었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해요. 이러고 누워서 이러고 이 자리가 되게 편해가지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요. 누우려고 막 서로 이 자리 맞추고 이렇게 되고 막 이러고 하여튼 네, 그런 추억이네요.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네. 같아요. 누구보다도. 특히 이제 형사 재판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했을 때 저는 요즘 주로 이제 관심사가 생긴 거는 반성문에 대한 얘기예요. 반성문. 사실 너무 언급이 많잖아요. 반성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감형을 해도 되느냐. 반성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좀 경미한 판결을 선고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실제로 반성문 써서 감형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많죠.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양엄마는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범행을 자책하고 후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1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형을 줄이려 노력해왔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며라는 말이 그리고 진지한 반성이라는 이 문구가요. 실제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판결을 선고할 때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로 형을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 하는 일종의 권고적인 효력밖에 안 가지는 기준이긴 한데 실제 판결의 한 90% 정도가 이 양형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 양형 기준에 보면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그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유리한 사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거든요. 뭐 범행의 인정, 뭐 피해자에게 뭐 배상, 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주로 이제 양형 기준에 있는데 유독 이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소는 인간의 되게 내면의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지? 뭐 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피고인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많은 피해자들이 되게 억울해하는 부분이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어요. 진지하게 반성한 적 없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기대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진지한 반성이란 건 세상에 없어요. 대상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반성의 대상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해야 될 것이거든요. 피해자에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성의 대상이 판사 또는 법원
대한 반성으로 자꾸 변질되어 있는 거거든요. 2016년부터 이런 진지한 반성을 사유로 감형받은 성범죄 사건이 63%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 일종의 반성이 요식행위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근데 보통 그 반성은 어떻게 판단하냐, 물론 혐의 인정도 중요한 전제지만 대체로 이제 반성문을 뭐 많이 냈거나 아주 잘 썼거나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냈으니까 뭐 근데 반성하고 있다. 대행업체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원래 사실 있기는 했는데 요즘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 돈을 받고 법원에 낼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업체는 수십 곳. 돈 주고 반성문을 사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며 파고듭니다. 시장이 형성됩니다. 예, 보통 5만 원이에요. 보통 5만 원이고 그리고 많이 받으면 1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써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 다르고 뭐 예를 들어 뭐 행정사 이런 분들이 쓴다 아니면 뭐 작가 출신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반성문 시장이 형성이 됐죠. 되게 서글픈 현실이네요. 제작진이 반성문 한번 의뢰해 봤어요. 어떤 그 업체에다. 예, 상황을 설정을 해서 상황은 30대 중반의 남성이고 16개월의 아이와 부인이 있는 집안의 가장으로 설정을 했고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번이나 있었던 사람이 3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보행자를 친 사건으로 설정을 했어요. 의뢰해서 받은 반성문이 이건데 8만 원짜리, 5만 원짜리 2개가 붙어 있고요. 하나는 법 전문가가 쓴 반성문, 하나는 문예창 작가 문예창 출신 작가 출신 작가. 작가가 근데 사실 확인되지 않아서 본인이 이렇게 홍보를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이게 보면은 이게 법정에 들어가는 반성문을 저희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면 되게 그냥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 항상 있고 전 새로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먼저 판사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이해가 판사한테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반성문이 아니고 변명문이죠, 변명문. 거의 중세 유럽의 그 면죄부 느낌이 돈을 내고 죄를 맞아요. 사해받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 5만 원, 8만 원, 뭐 10만 원, 앞으로는 뭐 30만 원짜리도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 돈이 있으면 이걸 의뢰할 그런 시간, 비용이 있으면 그 시간에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성문은 무의미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이 형성된 거는 사실 법원의 기존의 어떤 그 판결 관행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양형 기준으로서의 이런 진지한 반성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체를 하는 방식 또는 폐기하는 방식. 법원이 이제 진지하게 반성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재판 때는 반성문을 100장 넘게 썼던 조주빈. 또 옥중 블로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지난 그 경찰 수사편에서 N번방 사건을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조주빈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작년인데요. 블로그를 하나 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주빈입니다라는 그 블로그를 개설하고 거기에 자신의 상고 이유서와 그다음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어요. 본인이 물론 운영할 수가 없겠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대신 그 운영을 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쓰여 있거든요. 자필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12주째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판결이 나오자마자 완전히 그 투가 바뀌어요. 그 사과문에서는 존댓말로 이렇게 다 뭐뭐입니다 이러다가 벌써 판결이 나오자마자 뭐뭐다 뭐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확 바뀌고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는 아예 증언을 했던 피해자 가운데 일부의 증언은 틀렸다는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결국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됐었고 언론에도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뭐에선 이 블로그를 비활성화시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시나
그 반성문이 그 진짜 반성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하나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조주빈은 그 반성문이 반성의 의미가 아니어서 반성문에 대해서 사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좀 지적을 하기는 했었던 사안이긴 해요.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제출을 했지만 반성하지 않았고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 같이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했었어요.